친구가 말했습니다. 가엾은 여자야.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땐 뭐라고 대꾸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여자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전투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그녀의 아들이 살아남은 진짜 이유는 그가 총알에서 약간 오른쪽 내지 왼쪽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너무 무정한 일일걸요. 그 총알은 자연 법칙이 정해준 노선을 따라가고 있었어. 그를 맞출 수 없었지. 그는 우연히 총알의 경로 바깥에 서 있었던 거야. 그날의 모든 총알과 모든 포탄 파편에 대해서도 그랬지. 그의 생존은 그저 자연 법칙 덕분이었다. 그 순간 제 첫 번째 개인 투도 학생이 들어와서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날 오후 공원을 지나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야 했기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A 지점에서 B 방향으로 총알이 발사되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C라면 총알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친구가 어디 다른 곳에 서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군이 다른 순간이나 다른 방향으로 총을 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전투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날 일어난 사건들의 전체 행로는 두 가지 원천에서 뽑아낸 일종의 혼합물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원천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행동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 자연 법칙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남게 해준 원인들 가운데 자신의 기도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믿음은 그 두 원천의 조합 어딘가에 설 자리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발사체의 작용을 보통의 궤도를 따르도록 놔두신 채 그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사망, 부상, 생존 이 모든 게 나타나도록 전투원들의 의지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의 물리적 측면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총알이 날아가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일단 총알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바람과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총알은 일정한 궤도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옆 바람 그리고 지구는 정확히 말해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 또는 사건입니다. 그것들은 법칙이 아니라 법칙을 따르는 사물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를 고려하려면 다시 전체 그림의 자유의지 측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간단한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물리 법칙에 따르면 당구공 A가 또 다른 당구공 B를 움직이게 만들면 A가 잃어버린 운동량은 B가 얻은 운동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즉, 이것이 두 당구공의 움직임이 따라야 하는 패턴입니다. 물론 당구공 A를 움직이게 만드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난관이 있습니다. 법칙이 A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그 일을 하는 것은 당구채를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구채를 든 사람은 법칙이 아니라 자유의지 쪽에 속하니 당구공 A가 큰 배 안에 있는 당구대에 놓여 있다가 배가 갑자기 약간 기울어지면서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움직임을 일으킨 것은 법칙이 아니라 파도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분명히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물리 법칙이 파도를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파도는 다른 파도, 바람, 기타 등등에 의해 밀려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자연 법칙이 무슨 일인가를 일으키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뻔한 결론이 떠오릅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에서 자연 법칙은 단 하나의 사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연 법칙은 사건이 일단 벌어지고 난 후 따라야 할 패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자연 법칙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부분에서 자연 법칙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돈거래가 산수 법칙을 따르듯 모든 사건은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1000원에 1000원을 더하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2000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수 그 자체는 우리 주머니에 10원도 보태주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자연 법칙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은 수입에 대해 계산을 함으로써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법칙은 사건들이 따라야 할 패턴일 뿐입니다. 사건들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사건들의 근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만만찮은 예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 법칙은 하나만 빼고는 실제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실제 우주를 이루는 실제 사건들의 끊임없는 폭포입니다. 자연법칙은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이라 부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자연법칙이 빠뜨리는 단 한 가지는 우주 전체입니다.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우주를 계속 운영 중인 기업처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지식은 매우 유용하고 우주를 활용하는 데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것은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을 관리하는 데 산수가 꼭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건들 자체, 돈 자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건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각 사건은 그 이전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물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묻는 것과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내용은 사물들이 아니라 사건들입니다. 물질의 입자들이 아니라 이 입자와 저 입자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드라마의 특성들이 어떻게든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 존재한다는 생각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곡, 그 이야기 자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건들의 흐름에는 시작이 있거나 없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우리는 창조와 같은 어떤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작이 없다면 이것은 일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가설입니다만 우리는 그 존재상 과학적 사고로 파악할 수 없는 영원한 추진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학이 완벽해지면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모든 연결고리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패턴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 패턴에다 실제 사건들을 공급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숙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주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비물질적, 궁극적, 일방적인 압력이니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일단 벌어진 뒤에 따라가게 되는 패턴 대신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직시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따라 자연과학 바깥에 놓여있는 신비로 다시 이끌려가게 됩니다. 이 신비 배후에 어떤 강력한 의지와 생명이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가정은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행위와 자연법칙의 대비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에다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을 제공하는 것은 그의 행위뿐이니까요. 법칙은 비어있는 틀이고 그 틀을 채우는 주체는 그분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특별하고 섭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을 넘어선 그분의 시점에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기도를 고려하여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건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장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분 앞에는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햄릿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오피리아가 익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가 죽은 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셰익스피어가 희곡의 그 시점에서 그녀가 죽기를 바랬기 때문입니까? 어느 쪽이건 원하는 쪽을 택해도 되고 둘 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질문이 제시하는 양자택일은 실은 전혀 양자택일을 할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곡 전체를 만들었음을 기억하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